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버스 창가에 기대 앉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버스가 향하는 곳, 아들 태호가 사는 아파트에 가 있었어요. 일주일에 2번 이렇게 아들 집에 가서 손주 하준이를 돌보는 것이 어느새 제 삶의 가장 큰 낙이 되었습니다. 자식 다 키우고 이제는 편히 쉬라는 주변의 성화도 있었지만 자식 집에 드나들며 손주 재롱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그 어떤 휴식보다도 큰 활력이 되었지요. 며느리인 인영이가 몸이 불편하니 제가 힘을 보태는 것이 당연하기도 했고요. 정류장에 내려 익숙한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등에 짊어진 가방 안에는 아침부터 정성껏 끓인 소고기 뭇국과 갓 무친 나물이 들어 있었어요. 인영이가 입맛이 없을 때 제가 끓인 뭇국은 잘 먹는다는 아들의 말이 생각나서 새벽부터 부지런을 떤 결과물입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며 곧 문을 열고 달려 나와 제 품에 안길 예쁜 손주 하준이를 떠올리니 저절로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에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제 예상과는 달리 현관에는 아들 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이고, 이 무거운 걸 또 싸우셨네요. 왔어? 인영이는 안에 있고. 이건 하준이랑 인영이 먹이려고 좀 끓여왔다. 별거 아니야. 제 등에서 가방을 받아드는 아들의 얼굴이 조금은 수척해 보였어요. 안쓰러운 마음에 아들의 등을 한번 토닥여 주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휠체어에 앉아있던 며느리 인영이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매번 이렇게 신세만 져서 어떡해요? 신세는 무슨? 내가 좋아서 오는 건데. 오늘은 몸 좀 어떠니? 네, 어머님 덕분에요. 어제보다는 한결 나은 것 같아요. 태호 씨, 어서 어머님 가방 받아드려요. 인영이는 언제나처럼 상냥하고 예의가 발랐습니다. 희귀병으로 인해 허리 아래로는 거의 힘을 쓰지 못해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단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는 법이 없었지요. 오히려 그런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한다며 늘 미안해하는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아들 태호는 그런 아내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봤어요. 아내의 식사를 챙기고 휠체어를 밀어주고 밤에는 다리를 주물러주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저렇게 착한 아들이 저런 천사 같은 며느리를 만났으니 비록 병마가 두 사람을 힘들게 할지언정 서로 의지하며 잘 이겨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놀고 있던 하준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장난감 자동차를 손에 쥔 채로 아장아장 달려왔습니다. 저는 얼른 팔을 벌려 제 키만 한 손주를 품에 가득 안았어요. 아이에게서 나는 포근한 분유 냄새와 맑은 웃음소리가 한순간에 온몸의 피로를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하준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네. 할머니, 하준이가 자동차 조립했어요. 엄청 커요. 그래. 우리 하준이가 벌써 그렇게 큰 것도 조립할 줄 알아? 어디 한번 할머니한테 자랑해봐. 하준이의 손에 이끌려 방으로 들어가 블록으로 만든 커다란 자동차를 보며 한참이나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아이는 뭐가 그리 좋은지 까르르 웃으며 제 무릎에 앉아 제잘거렸지요. 그 평화로운 모습을 거실 소파에 앉은 아들과 휠체어에 기댄 며느리가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행복해 보이는 그런 오후였어요. 아들은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며 채비를 마쳤고 저는 아들에게 걱정 말고 다녀오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저와 인영이 그리고 하준이 이렇게 셋만 남았지요. 인영이는 제게 연신 미안해하며 과일을 깎아주려 했지만 제가 손사래를 치며 쉬라고 했습니다. 괜찮다 아가. 넌 그냥 편히 앉아서 하준이 노는 거나 보고 있어. 내가 다 할 테니. 그래도 어머님 죄송해서요. 죄송하긴.
불편한 몸으로 하준이 키우는 너가 더 대단하지. 내가 이 정도도 못 해주겠니? 저는 인영이를 소파 옆에 편히 있도록 하고 제가 가져온 반찬들을 냉장고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하준이와 함께 그림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블록 쌓기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준이는 유독 저를 잘 따랐습니다. 어쩌면 엄마가 몸이 불편해 마음껏 안아주거나 뛰어놀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 심리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막연히 생각했지요. 오후 2시가 넘어가자 하준이가 눈을 비비며 졸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안아들고 침실로 향했어요. 인영이는 휠체어를 굴려 침실 문 앞까지 따라와서는 어머님 힘드실 텐데 라며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눈짓을 보내고 방으로 들어가 하준이를 침대에 뉘었습니다. 우리 하준이 이제 코 잘 시간이에요. 할머니 이야기 하나만 더 해주세요. 알았어. 우리 강아지 무슨 이야기가 듣고 싶을까? 저는 나직한 목소리로 전래동화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는지 하준이는 금세 눈이 스르르 감기는 듯 했어요. 잠결에 든 아이의 등을 토닥여주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준이가 거의 감긴 눈을 살짝 뜨며 제 귓가에 입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털어놓는 아이처럼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할머니, 엄마가 이건 비밀이랬는데. 아이의 뜨거운 숨결이 귓가에 닿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뜬금없는 말에 피식 웃으며 무슨 비밀인데 우리 하준이가 알고 있을까? 하고 되물었지요. 아이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아이의 말은 제 등줄기에 소름이 돋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집에서는 엄마 안 아파서 막 걸어 다녀요. 밖에 나갈 때만 휠체어 타는 거래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숨을 죽인 채 아이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아이는 그 말을 끝으로 완전히 잠이 들었는지 고른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아이가 꿈이라도 꾼 걸까요? 아니면 그저 상상으로 지어낸 말일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거의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인영이가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평온하고 연약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제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눈치챘는지 인영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다. 하준이가 금방 잠들어서. 나도 잠깐 앉아 있으려고. 저는 며느리에게서 가장 먼 소파 끝에 가서 앉았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을 쳤어요. 방금 들은 하준이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집에서는 안 아파서 막 걸어 다녀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준이가 뭘 잘못 봤거나 어린 마음에 지어낸 말이겠지. 우리 착한 인영이가 그럴 리가 없지.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는데 거실 테이블에서 놀던 하준이가 남긴 주스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마시다 남긴 주스가 얼마 남지 않은 채 위태롭게 놓여 있었어요. 제가 일어나 치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던 제가 잠시 몸을 뒤척이는 바람에 소파 쿠션이 밀리며 테이블을 살짝 쳤고 그 바람에 주스컵이 바닥으로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나뒹굴었습니다. 어머나! 끈적한 오렌지 주스가 하얀 거실 바닥에 웅덩이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뜨개질을 하던 인영이도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닦을게요. 아니다 아가. 내가 쏟았는데 내가 치워야지. 넌 가만히 앉아 있어. 행주가 어디 있더라.
저는 괜찮다며 손을 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밑 찬장을 열어 새 행주를 꺼내 물에 적시는 그 짧은 순간 등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휠체어 바퀴 구르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분명 슬리퍼를 신은 발이 바닥을 끌며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착하는 경쾌한 발소리. 저는 고개를 돌릴 생각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바닥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믿을 수 없는 생각과 함께 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숨을 헙 하고 들이켜야만 했습니다. 불과 몇 초 전까지 휠체어에 앉아있던 며느리 이인영이 두 발로 멀쩡히 서서 심지어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휴지로 주스를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익숙한 몸짓이었어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다리가 아주 건강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빠르고 군더더기 없는 동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을 닦는 데에 열중한 나머지 제가 돌아본 것을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비명을 간신히 삼켰어요. 하준이의 말이 아이의 장난이나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었던 겁니다. 제가 멍하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바닥을 다 닦은 며느리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인영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동그랗게 커진 두 눈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가득했어요. 1초, 2초. 정적의 시간이 흐르고 다음 순간 인영이는 마치 연극 배우처럼 과장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아, 다리가 갑자기. 인영이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다리를 붙잡고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멀쩡하게 서서 바닥을 닦던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지요. 아, 아파. 태호 씨. 어머님. 다리가 말을 안 들어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며느리의 처절한 연기를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젖은 행주에서 차가운 물이 뚝뚝 떨어져 제 손등을 적셨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도대체 왜? 라는 질문만이 거대한 종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 착하고 상냥하던 며느리가, 제 아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아내가 어째서 저런 끔찍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머님, 뭐 하세요? 저 좀 부축해 주세요. 휠체어 좀. 인영이는 눈물까지 흘리며 제게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안쓰러운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대신 차갑고 섬뜩한 무언가가 제 가슴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인영이를 부축해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며느리의 몸은 가벼웠지만 제 마음을 짓누르는 의심의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서. 놀라셨죠? 휠체어에 앉은 인영이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러자 제 침묵을 다른 의미로 해석했는지 인영이가 다급하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가끔 이래요. 아주 가끔, 정말 기적처럼 잠깐 힘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러고 나면 꼭 이렇게 온몸이 마비되는 것처럼 고통이 심해져요. 의사 선생님도 이게 좋은 신호는 아니라고. 그럴듯한 변명이었습니다. 아마 예전에 저였다면 오죽하면 그랬을까, 가엾은 것이라며 며느리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잠든 하준이의 속삭임과 방금 제 눈으로 목격한 진실이 며느리의 모든 말을 거짓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겁에 질린 눈빛, 가늘게 떨리는 입술. 모든 것이 완벽한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던 아들의 가정에 제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비밀과 거짓이 숨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 모든 것의 진실을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야 말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아들의 집에서 나온 뒤 어떻게 집까지 돌아왔는지 기억이 희미합니다. 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무심하게 스쳐 지나갔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오직 한 장면만이 며느리 인영이가 두 발로 멀쩡하게 서서 바닥을 닦던 그 모습만이 닳고 다른 필름처럼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겹쳐지는 하준이의 속삭임. 집에서는 엄마 안 아파서 막 걸어 다녀요. 아이의 순진한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아이의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외면하려 했던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이었지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텅 빈 집의 정적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들 집에 다녀온 뒤에 피곤함과 손주를 보고 온 충만함이 뒤섞여 바로 소파에 몸을 뉘었을 테지만 그날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 냉수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타는 듯한 속을 식혀주는 것 같았지만 머릿속의 혼란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인영이는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그 연약하고 착해 보이던 얼굴 뒤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어머니 잘 들어가셨어요? 하준이가 할머니 또 보고 싶대요. 라며 살갑게 전화를 걸었을 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날 제가 보였던 침묵과 굳은 표정에서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며느리가 제게는 감추고 싶었던 모습을 보인 탓에 아들에게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놓고 제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지요. 어느 쪽이든 그들 사이에 제가 모르는 단단한 벽이 생긴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다음 주 다시 아들 집에 가야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해가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얼굴을, 그 완벽한 연기를 아무렇지 않게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발을 빼버리면 저는 영원히 진실에 다가갈 수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과 그 거짓의 성 안에서 자라나고 있을 손주 하준이가 눈에 밟혔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인영이가 좋아하는 잡채와 제가 직접 담근 동치미까지 챙겼습니다. 제 마음속 의심을 감추기 위한 저만의 위장이었습니다. 다시 찾은 아들의 집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를 맞는 며느리의 얼굴에도 지난번에 당황한 기색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너무 추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그날 이후로 또 몸이 안 좋아서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인영이는 휠체어에 앉아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듯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저는 속으로 차갑게 식어가는 감정을 애써 감추며 인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아가. 몸이 아픈 게 어찌 너의 잘못이겠니? 내가 더 신경 써주지 못해서 미안하지. 그래서 오늘은 너 좋아하는 잡채 좀 해왔다. 제 말에 인영이는 감동한 듯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어요. 저 눈물도 과연 진짜일까? 저 표정 뒤에는 어떤 생각이 숨어 있을까?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따라 저는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제 의심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결정적인 단서를 잡게 된 것은 점심 식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인영이는 식후에 약을 먹어야 한다며 식탁 위에 놓인 갈색 약병을 찾았어요.
제가 물을 떠다 주자 인영이는 익숙하게 약병을 열어 손바닥에 하얀 알약 2개를 털어넣고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매번 챙겨 먹는 약이니? 병에 좋다는 약은 뭐든 다 챙겨 먹어야지. 네,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꼭 챙겨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라도 먹어야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다고 해서요. 저는 무심한 척 대꾸하며 약병을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희귀병을 앓는 사람이 먹는 약이라기에는 너무나 평범한 플라스틱 약병이었어요. 상표도 성분 표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저 하얀 라벨지에 건강보조제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인영이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저는 재빨리 약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는 흔한 종합 비타민과 비슷한 모양의 알약들이 들어있었지요. 저는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휴대폰을 꺼내 약병의 라벨과 알약의 모양을 여러 각도에서 찍었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렸지만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서둘러 일을 마쳤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곧장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사준 돋보기를 꺼내 쓰고 낮에 찍어온 사진들을 확대해 보았어요. 라벨에 아주 작게 적힌 영문 상표명을 겨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인터넷 검색창에 그 이름을 입력하자 수많은 판매 사이트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희귀병 치료제라며 매일같이 먹던 그 약은 의사의 처방 따위는 필요 없는 그저 평범한 해외 직구 종합 비타민이었습니다. 가격도 한 통에 2만 원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진짜 약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니, 애초에 진짜 약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요? 병을 앓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라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저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을 수 없다는 생각에 아들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애둘러서라도 아들의 생각을 떠보고 싶었어요. 태호야, 잘 지내니? 다름이 아니라 인영이 뭔 말이다. 혹시 다른 큰 병원에 한번 가보는 건 어떻겠니? 요즘 의술이 좋아서 혹시 더 좋은 치료법이 있을지도 모르잖니. 제 조심스러운 제안에 수화기 너머의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한숨을 푹 쉬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냥 두세요. 인영 씨도 지금 다니는 병원이 제일 잘 본다고 하고 또 병원 옮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니. 내가 아는 분이 세브란스 병원에 계시는데 한번 알아봐 줄까?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자꾸 인영 씨 병에 대해 못 믿겠다는 듯이 말씀하세요? 가뜩이나 몸도 아픈 사람인데 어머니까지 그러시면 인영 씨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그저 걱정이 돼서. 걱정되시면 그냥 지금처럼 하준이 봐주시고 인영 씨한테 맛있는 거나 해주세요. 다른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제 아내,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아들은 그렇게 제 말을 잘라버리고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끊어진 전화기만 붙들고 서 있어야 했어요. 아들은 단단히 속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쳐놓은 거미줄 같은 거짓말에 사로잡혀 진실을 말하려는 제 목소리마저 외면하고 있었지요. 아들을 통해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오히려 제가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아들과의 관계마저 돌이킬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들었습니다.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대로 모든 것을 덮어버린다면 제 아들과 손주는 거짓으로 만들어진 불행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테니까요. 저는 이제 제 자신의 힘으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그 결심을 굳힌 며칠 뒤 제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저는 아들 집에 하준이를 보러 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인영이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인영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언니. 어머, 정말 축하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인영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럼, 당연히 되지. 서류만 잘 준비하면 돼. 내가 도와줬던 사람들 다 받았잖아. 진단서가 제일 중요해. 무조건 일상생활 영위 불가 판정이 나와야 하고. 그래, 그래. 내가 나중에 필요한 서류 목록 다시 문자로 보내줄게. 서류, 진단서, 일상생활 영위 불가.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명백히 보험금과 관련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통화를 마친 인영이는 기분이 좋은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무언가를 종이에 적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거실 한쪽에 쌓여있던 재활용 쓰레기 더미를 발견하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것 좀 버려야 하는데. 제가 움직이질 못해서. 괜찮다, 내가 나가는 길에 버릴게.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인영이가 잠시 하준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간 사이 저는 재빨리 재활용 종이가 담긴 봉투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뒤적여 인영이가 방금 무언가를 적고 구겨버린 종이 조각을 찾아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봉투 깊숙한 곳에서는 여러 장의 서류들이 함께 묶여 나왔습니다. 은행에서 온 우편물 봉투, 병원 로고가 찍힌 서류, 그리고 너덜너덜해진 보험 약관처럼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제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쑤셔 넣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지만 얼굴은 최대한 평온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가방 안에 든 서류 뭉치가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가방에서 꺼낸 서류들을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여러 보험사에서 온 보험금 지급 내역서였습니다. 질병 후유 장애 보험금, 장기 간병비 지원금. 지급된 금액의 숫자들을 더해보니 그 액수는 제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억 단위의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며느리 인영이의 이름으로 발급된 진단서 4본이 있었습니다. 병명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희귀신경계 질환이었고 진단 내용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기 환자는 희귀신경 질환으로 인한 영구적 하지 마비 상태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함을 확인함. 영구적 하지 마비. 저는 그 단어 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발로 멀쩡히 서서 바닥을 닦던 며느리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었습니다. 단순한 꾀병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의사를 속이고 보험사를 속여 거액의 돈을 타내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제 손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착하고 가여운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아들의 눈을 가리고 이 모든 일을 꾸민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떠올리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야만 했습니다. 보험 사기라는 명백한 증거를 손에 쥐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세상에 알려야 할까요? 당장 경찰서로 달려가야 할까? 아니면 아들을 다시 한번 설득해야 할까? 머릿속이 실타래처럼 엉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인영이가 벌인 일이 단순히 거짓말의 수준을 넘어선 범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덜컥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사실을 폭로한다면 제 아들의 인생은 그리고 손주 하준이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것은 아닐까? 그 생각에 이르자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모든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진단서 사본과 보험금 내역서는 휴대폰으로 모두 찍어두고 원본은 제 장롱 가장 깊숙한 곳, 낡은 혼수함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하고 아들의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과 말을 의심의 눈으로 필터링하며 또 다른 단서를 찾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인영이가 오랜만에 예전 직장 동료들이 병문안을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님 맞이를 도와주겠다며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아들 집을 찾았어요. 인영이는 제게 어머님 힘드실 텐데 그냥 쉬세요. 제가 음식은 다 배달시켰어요. 라며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주 하준이를 돌본다는 핑계로 거실을 떠나지 않았어요. 잠시 후 초인종이 울리고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인영이의 말대로 서너 명의 젊은 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분위기는 병문안을 온 사람들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보다는 무언가에 잔뜩 긴장하고 초조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그들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힐끗 쳐다보며 인영이에게 무언가 눈짓을 보냈습니다. 인영이는 애써 태연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친구들이에요. 인사하세요. 다들 저 아플 때부터 걱정 많이 해준 고마운 동료들이에요. 저는 인사를 받으며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그들은 제게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면서도 눈은 계속해서 인영이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하준이와 놀아주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인영아, 몸은 좀 어때? 응, 늘 똑같지 뭐.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부탁했던 거 말이야. 어떻게 좀 되고 있어?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운을 떼자 다른 여자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인영이를 채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병문안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흘러갔어요. 원금, 수익률, 다음 주 마감 같은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이 오고 갔습니다. 인영이는 휠체어에 앉아 여유롭게 웃으며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걱정들 마.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나를 뭘로 보고.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고 했지? 다음 주까지 약속된 금액만 정확히 맞춰주면 그 다음 달부터는 바로 수익금 정산 들어갈 거야. 인영이의 말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안해하던 여자들은 인영이의 말을 듣고 나서야 조금 안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약속이나 한 듯 각자 가방에서 두툼한 흰 봉투를 꺼내 인영이에게 건넸습니다. 인영이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그 봉투들을 받아 휠체어 옆에 놓인 작은 가방에 쓸어 담았어요. 돈 봉투가 오고 가는 그 광경은 제가 상상하던 병문안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은밀한 거래 현장 같았어요. 손님들이 돌아간 후 인영이는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속에서는 보험 사기와는 또 다른 새로운 의심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 돈들은 대체 무엇일까? 인영이는 거동도 못하는 몸으로 저 많은 돈을 가지고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며칠 뒤 저는 그 의문을 풀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 손으로 직접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하준이가 새로 산 작은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거실 책장 가장 밑칸으로 굴려버렸어요. 아이가 울상을 지으며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로봇이 저기 숨었어요. 꺼내주세요. 책장 밑은 공간이 좁아 어른이 팔을 넣기에는 조금 비좁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거의 엎드리다시피 한 자세로 팔을 뻗어 장난감을 더듬어 찾았어요. 한참을 더듬거리던 제 손끝에 장난감의 딱딱한 감촉과 함께 무언가 두툼하고 낯선 것이 함께 잡혔습니다.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보니 그것은 낡은 가죽 커버로 된 두툼한 다이어리였습니다. 평소 그 자리에 없던 물건이었어요. 아마도 인영이가 급하게 숨겨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인영이는 마침 걸려온 전화를 받으며 베란다에 나가 있었어요. 하준이는 제가 꺼내준 로봇을 받고 신나서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조심스럽게 다이어리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다이어리의 맨 앞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피맘 고수익 투자 클럽. 그리고 다음 장부터는 제가 며칠 전 보았던 그 여자들의 이름을 포함해 수십 명의 이름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옆에는 날짜와 금액, 그리고 입금 확인, 수익률 30% 보장 같은 메모들이 함께 있었지요. 그것은 비밀 장부였습니다. 보험 사기와는 별개로 며느리가 불법적인 투자 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범죄 기록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인 채 장부를 빠르게 넘겼습니다. 피해자들의 이름 옆에 적힌 투자 금액은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 돈들이 모여 인영이의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끼며 이 끔찍한 증거를 다시 한번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찍었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원래 있던 책장 가장 깊숙한 곳으로 장부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인영이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여운 환자나 철없는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동정심을 이용해 거액의 보험금을 뜯어내고 같은 엄마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투자 사기까지 벌이는 무섭고 잔인한 범죄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찌른 것은 다름 아닌 손주 하준이의 그림 한 장이었습니다. 하루는 하준이가 유치원에서 그려온 그림을 제게 자랑스럽게 내밀었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제가 그린 우리 가족이에요. 그림 속에는 아빠와 할머니, 그리고 하준이 자신의 모습이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모습이 조금 이상했어요. 다른 가족들은 모두 서 있는데 엄마만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준아, 엄마는 왜 울고 있어? 제가 묻자 하준이는 너무나도 순진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우는 거래요. 그래서 아줌마들이 엄마한테 돈을 많이 줬어요. 엄마가 돈 많이 받으면 안 아프대요.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인영이는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아프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아주 어릴 때부터 심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준이는 그림의 한쪽 구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아줌마는 저번에 우리 집에 와서 막 울었어요. 엄마가 이 아줌마도 곧 부자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그림 속에는 며칠 전 돈 봉투를 들고 왔던 여자 중 한 명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모든 것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던 겁니다. 아픈 엄마와 엄마를 돕기 위해 돈을 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는 다른 아줌마. 아이는 이 모든 부조리한 상황을 그저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이 끔찍한 연극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준이가 이 거짓의 세상 속에서 더 오염되기 전에 제가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이 집을, 제 아들과 손주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손주 하준이의 그림 한 장은 제게 남아있던 마지막 망설임마저 앗아갔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제 아들 태호를 제 집으로 불렀습니다. 더는 아들의 집에서 며느리가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과 저 단둘이서 모든 것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퇴근 후 지친 얼굴로 집에 들어선 아들은 제가 갑자기 부른 이유를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하준이한테 무슨 일 생긴 건 아니죠? 아니다. 하준이는 잘 있어. 너랑 할 얘기가 있어서 불렀다. 우선 앉아라. 저는 아들을 식탁 의자에 앉히고 그 앞에 제가 그동안 모아온 것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며느리의 가짜 약 사진, 보험금 지급 내역서와 진단서 사본, 그리고 비밀 투자 장부를 찍은 수십 장의 사진들. 아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제가 늘어놓는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야,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믿기 힘들겠지만 전부 사실이다. 그러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렴. 저는 하준이가 제게 했던 첫 속삭임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며느리가 걷는 것을 목격했던 날의 이야기, 가짜 약의 정체, 그리고 수억 원대의 보험 사기와 수십 명의 피해자를 만들어낸 불법 투자 사기까지. 제가 보고 듣고 확인한 모든 것을 남김없이 털어놓았어요. 제가 말을 하는 동안 아들의 얼굴은 점차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충격을 받고 분노하고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받아들여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아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이게 다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태호야, 어떻게 어머니가 인영 씨한테 이럴 수 있어요? 아픈 사람을 이렇게까지 모함하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뒤를 밟고 물건을 훔쳐보고. 이게 어떻게 시어머니가 할 짓이에요? 아들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내놓은 증거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저를, 자기 아들을 불행에 빠뜨리려는 악독한 시어머니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모함이 아니야, 사실이라고. 너의 눈으로 직접 이 서류들을 봐. 너의 아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란 말이다. 됐어요. 더는 듣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가 인영 씨를 얼마나 싫어했으면 이런 끔찍한 소설까지 쓰세요. 제 아내는 아파요. 제가 매일 밤 그 사람 다리를 주무르지 않으면 잠도 못 자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걷다니요? 사기꾼이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들은 이성을 잃고 제게 악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서류들을 거칠게 밀쳐 바닥으로 흩어버렸습니다. 종이들이 힘없이 방바닥을 나뒹굴었어요. 그것은 마치 진실을 외면당한 제 마음 같았습니다. 다시는 인영 씨나 우리 집에 대해서 그런 말 꺼내지 마세요. 그리고 당분간 하준이 보러 오실 필요도 없어요. 어머니 같은 분께 제 아들을, 제 아내를 맡길 수 없으니까요. 저희 가정을 파탄 내려고 작정한 분한테요.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제 심장을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흩어진 종이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들을 구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아들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고 버림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저 혼자만 남겨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절망감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이 트고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올 때쯤 저는 며느리의 비밀 장부에서 보았던 이름들을 떠올렸습니다. 해피맘 고수익 투자 클럽. 그리고 그 아래 적혀있던 수십 명의 엄마들. 그들도 어쩌면 저처럼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병원비를, 대출받은 돈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그들의 얼굴이 떠오르자 저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제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해피맘, 투자 사기 같은 단어들을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는 지역의 맘카페를 찾아 가입하고 며칠 동안 눈이 빠져라 게시판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찾아냈습니다. 혹시 해피맘 클럽에 투자하신 분 계신가요? 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글쓴이는 몇 달째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주최자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아 불안하다는 심경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그 글의 댓글에는 저와 같은 처지라는 엄마들의 절규가 줄을 잇고 있었어요. 아이 수술비 하려고 모아둔 돈이었는데 남편 몰래 마이너스 통장까지 썼는데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댓글 하나하나에 담긴 절박함과 고통이 모니터를 뚫고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주최자의 특징은 몸이 불편하지만 사람들을 잘 이끌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엄마들을 현혹했다는 점에서 제 며느리 인영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믿어주지 않았지만 법은 제 편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저 이름 모를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거짓의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는 제 손주 하준이를 위해서라도요. 저는 바닥에 흩어져 있던 서류들을 다시 주워 모았습니다. 구겨진 종이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폈어요. 그리고 제가 맘카페에서 찾아낸 피해자들의 글들을 모두 출력했습니다. 며느리의 가짜 약 사진, 보험 서류, 비밀 장부,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모든 증거가 하나의 파일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제 며느리 이인영이라는 사람의 죄를 증명하는 완벽한 기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어요. 초라하거나 나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몇 정거장 떨어진 곳에 있는 파란색 간판이 걸린 건물이었습니다. 경찰서. 건물 앞에 서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려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저를 평생 원망하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찰서 건물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마치 제게 용기를 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제 모든 것을 건다는 심정으로 경찰서의 무거운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 손에는 제 며느리의 모든 비밀이 담긴 서류 봉투가 단단히 들려 있었습니다. 육중한 유리문을 밀고 들어선 경찰서 내부는 낯설고 서늘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 바쁘게 오가는 제복 입은 경찰들의 무표정한 얼굴, 낡은 서류와 잉크가 뒤섞인 듯한 희미한 냄새까지. 평생을 법 없이도 살아온 저 같은 늙은이에게는 그저 위압적으로만 느껴지는 공간이었지요. 저는 잠시 현관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손에 든 서류 봉투의 무게가 새삼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것은 단순히 종이 몇 장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가정을, 어쩌면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폭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민원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투명한 아크릴 판 너머에 앉아있던 젊은 경찰은 컴퓨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신고를 좀 하려고 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경찰은 그제야 저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고 말했어요. 무슨 신고신데요? 분실물 신고는 저쪽이고 교통사고는 아닙니다. 사기 사건 때문에 왔습니다. 사기라는 말에 경찰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흔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려니 짐작하는 듯 했습니다. 어르신, 누구한테 돈을 보내셨어요? 요즘 신종 사기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 며느리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입술이 바싹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젊은 경찰의 얼굴에는 황당함과 동정이 뒤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볼펜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가정 문제를 상담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다툼은, 이건 단순한 가족 다툼이 아닙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잠시 제게 쏠리는 것을 느꼈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이건 여러 피해자가 있는 명백한 보험 사기고 투자 사기입니다. 여기 증거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품에 안고 있던 서류 봉투를 창구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젊은 경찰도 더는 저를 돌려보낼 수 없겠다고 판단했는지 잠시 머뭇거리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셔서 말씀하시죠. 제가 담당팀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찰을 따라 민원실 안쪽 복도를 걸었습니다. 미로처럼 이어진 복도를 따라 도착한 곳은 지능범죄수사팀이라는 팻말이 붙은 사무실 앞이었어요. 사무실 안은 서류 더미와 컴퓨터로 가득 차 있었고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들어 보이는 한 형사가 심각한 얼굴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경찰이 그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하자 형사는 통화를 급하게 마무리하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담당 형사 김진수입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오시죠. 김 형사라 불린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저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안내를 받아 칸막이로 나뉜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책상과 의자 2개가 전부인 좁은 공간이었어요. 김 형사는 제 맞은편에 앉아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 어머님. 긴장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처음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무슨 일 때문에 오셨는지.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간 제 머릿속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하준이의 귓속말, 제가 직접 목격한 며느리의 두발, 가짜 약의 정체, 그리고 마침내 발견한 보험 서류와 비밀 장부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김 형사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제 말을 끊지 않고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의 침묵은 제게는 일종의 시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늙은이가 노망이 들어 헛소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범죄의 실마리를 들고 온 건지 가늠하는 듯한 침묵이었지요. 이야기를 마친 뒤 저는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하나씩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며느리가 희귀병 약이라고 먹던 비타민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건 며느리 이름으로 나온 진단서, 사본과 보험금 지급 내역서고요. 여기에는 영구적 하지 마비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김 형사는 말없이 서류들을 집어들어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의 시선이 지급액 항목에 적힌 억 단위의 숫자 위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건 며느리가 다른 엄마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인 증거입니다. 제가 몰래 찍어온 비밀 장부 사진들이에요. 여기 이름과 금액이 다 적혀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장부를 찍은 사진들을 넘겨 보여주었습니다. 김 형사의 미간이 꿈틀거렸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맘카페에서 출력해온 피해자들의 글을 내밀었습니다. 이분들도 모두 피해자입니다. 제 며느리에게 속아서 아이 수술비, 대출금까지 다 잃은 엄마들이에요. 제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가 천사인 줄만 알아요. 그 말을 할 때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져야 했던 서름과 분노,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김 형사에게 애원했습니다. 형사님, 제발 제 며느리의 실체를 밝혀주세요. 제 아들과 손주를, 그리고 저 불쌍한 사람들을 제발 구해주세요. 한참 동안 상담실에는 제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김 형사는 제가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어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제가 겨우 울음을 그치자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에 회의적인 기색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힘드셨겠습니다. 일단 어머님께서 가져오신 자료들은 잘 알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들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정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다른 방으로 옮겨 제가 했던 모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구술했습니다. 김 형사는 제 진술을 컴퓨터로 받아 적으며 때로는 날짜를 확인하고 때로는 장소의 세부적인 특징을 물으며 내용을 보강해 나갔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조사가 끝나고 저는 제 이름 옆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친 김 형사는 제게 아주 중요한 당부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부터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내사에 착수할 겁니다. 며느님 되시는 이인영 씨의 금융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까지 모두 확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한번 날카로워졌습니다. 절대로 며느님이나 아드님이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인영 씨가 수사 사실을 알게 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제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진실을 감춘 시어머니,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의 연기를요. 경찰서를 나설 때 바깥 세상은 제가 들어갈 때와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평범하게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가게의 불빛들, 자동차 소음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저 혼자만 다른 세상에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거대한 비밀을 경찰과 공유하게 된 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거대한 폭탄의 심지에 불을 붙인 사람이었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심장을 짓누르는 거대한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과연 저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경찰서에 다녀온 며칠 뒤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 형사와의 약속대로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해야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제 심장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신고한 범죄자와 한 공간에서 웃고 대화하고 식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지요. 그러던 중 아들 태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경찰서에서 연락이 간 걸까? 아니면 인영이가 무언가 눈치를 챈 걸까? 온갖 불길한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태호야. 어머니, 저예요. 그날은 제가 너무 흥분해서 죄송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그는 지난번 제 집에서 소리를 지르며 나갔던 일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다시는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인영 씨도 어머니의 그런 의심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하준이가 계속 할머니를 찾아서요. 이번 주에도 와주실 수 있죠? 아이를 위해서요. 아이를 위해서라는 말은 교묘한 족쇄였습니다. 아들은 저를 용서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준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고
제가 거절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마. 우리 하준이 보러 가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이나 허탈한 마음에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의심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아들과 며느리를 속여야만 했습니다. 이 지독한 연극의 막은 과연 언제쯤 내리게 될까요? 다시 아들의 집을 찾은 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완벽한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인영이는 제 눈치를 살피면서도 평소처럼 살갑게 저를 맞았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태호 씨한테 들었어요. 지난번에 저희 때문에 마음 상하셨죠? 다 제 탓이에요. 제가 괜히 아파서. 죄송해요, 어머님. 인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모습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다독였습니다. 아니다, 아가. 내가 오해한 게지. 너는 아무 잘못 없다. 그렇게 하루 종일 저는 가면을 쓴 광대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준이와 놀아주고 며느리가 해달라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녀의 아프다는 거짓 하소연을 진지한 얼굴로 들어주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어요. 제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김진수 형사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서 전화를 받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급하게 손을 씻고 빨래를 걷는 척하며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접니다. 김 형사입니다. 혹시 통화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무슨 일? 이신가요? 지금 길게 통화하기는 어렵고 중요한 진전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인영 씨의 차명 계좌를 여러 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김 형사가 무언가 더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갑자기 웬 그림자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화들짝 놀라 돌아보니 며느리 인영이가 어느새 제 등 뒤에 소리도 없이 다가와 서 있었습니다. 휠체어는 거실에 그대로 있었어요. 두 발로 멀쩡하게 걸어서 베란다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누구랑 통화하세요? 인영이의 눈초리가 매서웠습니다. 의심이 가득 담긴 눈으로 제 휴대폰과 제 입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들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어요. 저는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 일부러 구수한 고향 사투리를 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춘자 엄마였는가. 오랜만이여. 그려. 나 잘 있지. 김장은 벌써 다 했는가? 나는 올해는 아들네 김치 얻어먹으려고 안 했네만. 하하. 저는 일부러 과장되게 웃으며 마치 오랜 고향 친구와 통화하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인영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제 천연덕스러운 연기에 더는 추궁하지 못하고 말없이 저를 지나쳐 베란다 끝으로 가 빨래를 살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김 형사에게 나중에 다시 걸겠네. 라고 속삭이고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년은 늙은 기분이었습니다.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인영이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차가운 의심의 시선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인영이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상냥했지만 그 상냥함 속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숨어 있었어요. 제가 전화를 받으러 갈 때마다 그녀의 시선은 집요하게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며칠 뒤 저는 김 형사와 약속을 잡고 동네의 한적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찾아낸 것들입니다. 김 형사가 내민 서류에는 은행 거래 내역과 사진 몇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인영 씨는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의 차명 계좌, 즉 대포 통장을 이용해 투자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금액만 벌써 수억 원대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며칠간 잠복하며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인영이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린 뒤 멀쩡하게 걸어서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 휠체어로 옮겨 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어요. 병원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실제 존재했지만 이인영 씨는 초기 진단 이후 어떠한 재활 치료나 정기적인 검진도 받지 않았습니다. 영구장애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기록이지요. 이제 이 정도 증거만으로도 사기죄 입증은 물론 구속영장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김 형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 형사는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어머님. 저희는 곧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인영 씨의 집과 관련된 모든 것을 샅샅이 뒤질 겁니다. 그때가 되면 아드님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저를 짓눌렀던 모든 비밀과 거짓이 곧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폭풍이 곧 몰아닥칠 것을 예감하며 저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를 묵묵히 걸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 형사와의 만남 이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제가 넘겨준 비밀 장부에 적힌 이름들을 토대로 투자 사기 피해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의 연락에 당황하고 두려워하던 피해자들도 이것이 정식 수사이며 자신들 외에도 수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억울함을 터뜨리며 적극적으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김 형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잠시 경찰서에 와주셔야겠다며 저를 불렀어요. 제가 경찰서에 도착하자 김 형사는 저를 한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뜻밖의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태호였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달려오려 했지만 다른 형사가 그의 어깨를 막아섰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충격과 공포 그리고 배신감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경찰이 왜 인영이가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차마 아들의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었어요. 김 형사가 아들을 다시 자리에 앉히고는 제 앞에도 의자를 놓아주었습니다. 박태호 씨, 진정하십시오. 지금부터 저희가 확보한 증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옆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김 형사는 책상 위에 서류와 사진들을 펼쳐놓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미 보았던 인영이가 주차장에서 멀쩡히 걷는 사진, 수억 원이 오고 간 차명 계좌의 거래 내역,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눈물 어린 진술서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태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김 형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태호 씨의 아내 이인영 씨는 희귀병을 앓고 있지도 걷지 못하지도 않습니다. 지난 수년간 장애 진단을 빌미로 보험사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했고 동시에 수십 명의 주부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그 증거들입니다. 김 형사는 마지막으로 녹음기 하나를 틀었습니다. 녹음기에서는 한 여자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도 아픈 몸이지만 특별한 투자처를 알고 있다며 저희를 안심시켰어요. 아이 수술비만 모이면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제 저는 어떡하나요? 제발 제 돈 좀 찾아주세요. 네. 그것은 맘카페에서 보았던 한 피해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태호는 책상 위로 그대로 고개를 쳐박고 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에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한 남자의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아내, 그가 지키려 했던 가정,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짓 신기루가 되어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울다 말고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 대신 깊은 죄책감과 미안함이 어려 있었어요. 어머니 말이 다 맞았네요. 제가 바보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다가가서 무너져 내린 아들의 등을 가만히 쓸어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인영이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만 있었지요. 인영이는 그런 아들의 변화에 불안함을 느꼈을 겁니다. 투자자들 몇몇과 연락이 끊기고 아들의 태도마저 싸늘해지자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영이는 최악의 수를 두고 맙니다. 자신의 결백과 심각한 상태를 다시 한번 입증하기 위해 스스로 사고를 만들어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태호에게서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빨리 좀 와주세요. 인영 씨가 욕실에서 넘어졌어요. 머리를 부딪혔는데 의식이 없어요.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이것이 인영이의 자작극임을 직감했습니다. 김 형사가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저는 즉시 김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형사님, 인영이가 욕실에서 넘어져서 의식이 없는 척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119 구급차도 불렀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지금 즉시 저희도 그쪽으로 출동하겠습니다. 드디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급하게 택시를 잡아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하니 119 구급차가 요란한 불빛을 번쩍이며 서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니 구급대원들이 거실 바닥에 누워있는 인영이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인영이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었고 태호는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인영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구급대원이 인영이를 들것에 실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딩동. 요란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태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자 그 앞에는 김 형사를 비롯한 여러 명의 형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으로 된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이인영 씨에 대한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입니다. 이인영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김 형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순간 들것에 실려가던 인영이가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의 연기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당혹감만이 가득했어요. 자신의 마지막 발악이 결국 자신의 체포 현장이 되어버린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와 형사들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모든 연극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와 경찰차가 떠나간 아파트는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핥히고 지나간 뒤처럼 고요했습니다. 그 정막은 평화가 아닌 모든 것이 파괴된 뒤에 찾아오는 공허한 침묵이었지요. 잠시 전까지 울부짖으며 발악하던 며느리 인영이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환청처럼 맴도는 듯 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이 악독한 시어머니. 제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한 기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슬프거나 억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저것이 바로 내가 구해내려 했던 아들을 올가매고 있던 괴물의 진짜 목소리였구나 하는 차가운 깨달음만이 자리할 뿐이었습니다.
형사들이 집 안을 샅샅이 뒤지며 남겨놓은 흔적들은 처참했습니다. 옷장 서랍은 열린 채였고 소파 쿠션은 바닥에 나뒹굴었으며 여기저기서 압수된 물품을 표시하는 노란색 스티커가 흉터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이 집을 가득 채우고 있던 위선과 거짓이 그렇게 물리적인 형태로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난장판의 한가운데 제 아들 태호는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눈으로 한 곳을 응시하는 아들의 모습은 지난 몇 년간 자신이 쌓아 올린 삶이 한낱 모래성이었음을 깨달은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에게 다가가 그 옆에 함께 쪼그려 앉았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 어떤 말로도 지금 아들이 느끼는 거대한 상실감과 배신감을 어루만질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는 것뿐이었습니다. 제 온기가 전해졌을까, 태호는 그제야 굳어있던 몸을 풀며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 큰 아들의 서럽고 처절한 울음소리가 텅 빈 집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것은 아내에 대한 배신감, 진실을 외면했던 자신에 대한 자책,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참회와도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등이 잠잠해질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단다. 한참을 울던 태호가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고개를 들었을 때 방문 하나가 조심스럽게 열리며 하준이가 잠이 덜 깬 얼굴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무슨 일이에요? 밖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아이는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을 알 리 없는 순수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이 어린아이에게 이 잔인한 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태호는 하준이를 보자마자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준아,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아빠가 잠깐 넘어져서 그랬어. 괜찮아. 아들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거짓으로 가득 찬 집에 아이를 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태호야, 오늘은 하준이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가자. 여기서 밤을 보낼 수는 없어. 제 말에 태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치 실에 매달린 인형처럼 제 말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하준이 방으로 들어가 아이가 좋아하는 잠옷과 장난감 몇 개, 그리고 갈아입을 옷가지를 작은 가방에 챙겼습니다. 하준이는 할머니 집에 가서 자고 온다는 말에 신이 나서 제 옆에 붙어 제잘거렸지요. 아이의 순진무구함이 역설적으로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태호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집 안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인영이가 쓰던 휠체어, 그녀의 손때가 묻은 가구들, 그리고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 위에 차례로 머물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이내 그는 결심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미련이나 슬픔 대신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모든 비밀과 거짓이 폭로된 그 집을 뒤로하고 나섰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현관을 빠져나오는 그 모든 과정이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손을 잡은 하준이의 작은 온기와 제 옆에서 말없이 걷는 아들의 무거운 침묵. 그것만이 제가 현실에 발을 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제 작은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고통스럽고 더딜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상처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야만 한다고 말입니다. 제 집에 도착한 태호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줄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호는 마치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단호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변호사를 만나야겠어요. 이혼. 해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태호가 자신과 하준이의 삶을 되찾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태호는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 절차를 밟고 경찰서를 오가며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기 아내의 범죄 사실을 제 입으로 직접 진술하는 것은 그에게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태호는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외면했던 진실의 대가를 온몸으로 치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인영이의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기 시작했습니다. 희귀병 환자 행세하며 수십억 원대 보험 사기, 휠체어 탄 두 얼굴의 맘카페 투자 사기단 주범 구속. 뉴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인영이의 얼굴과 그녀가 살던 우리 아파트의 모습이 번갈아 비쳤습니다. 온 세상이 그녀의 범죄에 대해 떠들어댔고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이런 시끄러운 유명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아들과 손주를 구하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세상이 시끄러워질수록 태호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인영이의 가족들이 걸어오는 비난 섞인 전화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주변의 동정 어린 시선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저 아파트 처분해야겠어요. 그 집에서 있었던 모든 기억을 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저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며칠 뒤 저와 태호는 그 집을 정리하기 위해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집은 여전히 그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인영이가 남겨둔 모든 물건들, 그녀가 입던 옷, 쓰던 화장품, 그리고 그녀가 사들였던 수많은 사치품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냈습니다. 그 물건들을 버리는 것은 지난 몇 년간의 거짓된 삶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아픈 의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텅 비어버린 집을 둘러보며 태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랑 하준이는 아직도 저 거짓말 속에서 살고 있었겠죠.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은 제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마주 잡으며 비로소 제 마음속을 짓누르고 있던 커다란 바위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저는 제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진 진짜 제 아들을요. 그것만으로도 제가 한 모든 일은 충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인영이가 구속되고 세상이 한바탕 시끄러워진 뒤 우리에게는 법적인 절차와 함께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지난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태호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했고 인영이는 구치소 안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당연히 태호에게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아이마저 범죄의 방패막이로 삼았던 인영이에게는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는 것이 법의 판단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김 형사로부터 연락을 한 통 받았습니다. 인영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그녀의 범죄 행각이 생각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거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엄마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인 것을 넘어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보험 사기를 치는 법을 알려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일종의 보험 사기 컨설턴트 역할까지 해왔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녀가 편취한 금액의 총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고 인영이는 마침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재판이 열리던 날, 저와 태호는 피해자들의 가족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았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인영이는 제가 알던 그 화려하고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임복을 입은 그녀는 초췌하고 깡마른 모습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보는 태호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습니다. 한때는 목숨처럼 사랑했던 아내의 처참한 모습에 대한 연민과 그녀가 저지른 죄에 대한 분노가 뒤섞인 듯 보였지요. 재판은 꽤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인영이의 변호사는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기 위해 그녀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식의 감성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저와 태호도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제가 증인석에 서던 날,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인영이의 변호사는 저를 며느리를 시기하고 아들을 뺏길까봐 불안해하다 결국 며느리를 모함한 악독한 시어머니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그는 제게 아주 무례하고 교묘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증인은 며느리가 아들과 결혼할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맞습니까? 증인은 며느리가 몸이 아파 아들에게 충분한 내조를 하지 못한다고 늘 불만을 토로했다는데 사실입니까? 하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며느리가 아픈 것이 싫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랐을 뿐이며 거짓 위에 세워진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라고 믿었을 뿐입니다. 제 증언이 끝나고 다음은 태호의 차례였습니다. 태호는 증인석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아내에게 어떻게 완벽하게 속았는지, 아내의 거짓말을 맹신하며 진실을 말하려는 어머니를 어떻게 밀어냈는지,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과 절망을 느꼈는지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증언은 한편의 슬픈 고백과도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태호는 피고인석에 앉은 인영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제 아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제 아들, 그리고 저 여자에게 속아 피눈물을 흘린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생각합니다. 태호의 증언이 끝나자 법정 곳곳에서 억눌린 흐느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다른 피해자들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몇 차례의 재판이 더 이어진 후 마침내 선고 공판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저는 태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피고인 이인영은 자신의 신체적 조건을 가장해 수년간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같은 처지의 주부들을 상대로 신뢰를 쌓은 뒤 이를 악용하여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투자 사기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신의 어린 아들마저 범죄의 도구로 이용하고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이인영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땅, 땅, 땅. 판사의 선고와 함께 의사봉소리가 법정을 울리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징역 10년.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제 옆에서 태호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피해자석에서는 안도와 서름이 뒤섞인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인영이는 판결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지만 그 눈물에 동정심을 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정의의 심판으로 끝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하늘이 유난히 맑고 푸르게 보였습니다.
태호는 저를 보며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완벽한 행복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분명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하준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우리 세 사람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그 후 우리는 거짓의 흔적이 남은 아파트를 처분한 돈으로 제 집 근처에 작은 빌라를 얻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태호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배달 전문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된 일이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땀 흘려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일인지를 그는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위해 매일같이 가게 일을 돕고 하준이를 돌보며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비록 이전보다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세 식구가 함께하는 저녁 식탁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진실 위에서 다시 쌓아 올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조금씩 하지만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인영이에 대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고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10년의 세월 중 어느덧 첫 번째 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가장 정직한 치유제라는 말처럼 우리 가족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고통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상처 위로는 단단한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시작한 작은 가게는 정직한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어엿한 사장님이 되어 몇 안 되는 직원들을 이끌며 성실하게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었지요. 이른 아침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문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볼 때면 저는 한없이 마음이 든든해지곤 했습니다. 예전처럼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차를 타지는 않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정직하게 삶을 일구어가는 지금의 아들이 저는 수만 배는 더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세상 물정 모르는 어수룩한 청년이 아니었어요. 큰 시련을 겪고 일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와 단단함을 지닌 진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가장 큰 기쁨이자 삶의 이유인 하준이는 이제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의 부재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기도 했지만 아빠와 저의 넘치는 사랑 속에서 아이는 금세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저희는 하준이에게 엄마는 아주 먼 곳으로 긴 여행을 떠났다고 언젠가 하준이가 아주 많이 크면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아이를 위한 최선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하준이는 밝고 씩씩하게 자라주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을 좋아했고 친구들과 어울려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것을 즐겼으며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다며 제 품에 안겨 자랑하는 평범하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책가방을 챙겨주고 서툰 글씨로 쓴 일기장을 검사해주는 소소한 일상은 제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가끔 인영이의 사건으로 알게 되었던 다른 피해자들의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인영이의 은닉 재산을 처분한 돈을 일부나마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범인이 죗값을 치렀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었다며 제게 고맙다는 연락을 해오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한 일이 비단 제 가족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는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저와 태호 그리고 하준이는 오랜만에 가까운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태호는 하준이와 함께 연을 날리며 잔디밭을 뛰어다녔고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높이 솟아오르는 연을 보며 저는 지난 몇 년간의 시간을 조용히 되돌아보았습니다. 참으로 길고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제 눈으로 지켜봐야 했고
제 손으로 그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스러웠고 아들에게 버림받았을 때는 세상에 정말 혼자 남겨진 것 같아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을 그리고 제 손주를 그 거짓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얻은 진짜 승리는 며느리 인영이를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니라는 생각. 진짜 승리는 제 아들 태호가 더 이상 거짓된 삶에 기생하지 않고 제 발로 당당히 설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제 손주 하준이가 진실하고 정직한 세상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며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이 힘든 싸움을 통해 얻어낸 가장 값진 승리였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진실을 외면했다면 우리는 지금쯤 겉만 번지르르한 거짓 행복 속에서 영혼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 생각에 잠겨 있는데 하준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제게로 달려와 품에 폭 안겼습니다. 할머니, 제가 날린 연이 하늘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어머, 그랬어? 우리 하준이가 최고네. 저는 아이를 꼭 껴안아주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아이에게서는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냄새와 풀냄새가 섞여 풍겨왔습니다. 그때 연주를 감으며 저희 쪽으로 걸어오던 태호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날의 아픔과 미안함, 그리고 지금의 행복에 대한 깊은 감사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저 역시 아들을 향해 마주 웃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두운 비밀도 서로를 향한 의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손주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아들의 믿음직한 미소를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완벽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우리 가족에게도 눈부시게 찬란한 봄날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